다른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길 때보다 석유와 가스가 통항이 되는 워낙 중요한 항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홍해 사태가 났다거나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길 때보다 집중적으로 저희가 자원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27일 기준으로 운임이 발표됐을 때는 사실 아직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유가 민감한 산업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과거에 저희 경제 상황일 때는 유가가 경제의 바로미터였었거든요. 유가가 오른다라는 건 시장 경기가 좋은 거라서 모든 거에 대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건 화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배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상선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가정 하나. 2025년은 사실 전 세계 신조 발주 관련 그 수주 시장은 조금 활발한 정도가 취약한 편에 해당이 됐거든요. 2026년에 보여줘야 되는 실적,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 4개월 사이에 돌아선 수주 시장의 분위기, 이런 걸 반영하면 충분히 더 큰 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 내일의 가치, 머니가이드 포 영월드 시작합니다. 저는 강호석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을 둘러싼 조선과 해운 산업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양 전략 변화, 친환경 선박과 같은 주요 이슈에 지정학적 위험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 같은 흐름은 얼마나 갈까요? 구조적인 변화일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현상일까요? 조선의 국모로 불리는 대표 애널리스트 모셔봤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이란 공습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탱커 운임이 상승해야 된다 봐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좀 영향들부터 조금 짚어주시죠. 다른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길 때보다 사실 석유와 그리고 가스가 통항이 되는 워낙 중요한 항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홍해 사태가 났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길 때보다 집중적으로 저희가 자원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27일 기준으로 저희가 그 운임이 발표됐을 때는 사실 아직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사전 뭐 체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갑자기 이제 석유가 나오지 않게 되면 쇼티지가 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운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유가가 상승하는 걸 대비해서 아예 유조선을 그냥 저장고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급하게 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운임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 석유의 통항 중 거의 한 20-30% 정도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위험은 좀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탱커 시장에서의 약간 활발한 정도, 이런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잦아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운임인 VLCC 운임은 오르는 게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컨테이너선 운임도 좀 오르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모든 이제 배들이 가장 변동성 있게 쓰는 원가는 유가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중에서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용이 시장성을 반영을 해서 오르게 되면 그건 저희는 화주들한테 이렇게 전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비용 중 가장 변동성이 심한 유가가 오르니까 이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운임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영향이 조금 펼쳐질 것으로 보실까요? 먼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똑같이 운송업이라고 하지만 해운사보다는 조금 더 불리합니다. 저희가 여행 가실 때 유류할증료 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가가 10불 오를 때 그 손님들이 10불만큼 다 지불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무조건적으로 항공사에겐 낮은 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화되면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조금 훼손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류할증료 또한 저희가 티켓값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라 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체감 여행비가 오르고, 이제 요즘에 또 환율이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유가와 환율이 같이 움직였을 때 일단 가장 불리한 포지션인 건 항공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수요 자체를 건드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운임이 올라주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있어서 제재가 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해운사는 어쨌든 물건만 배달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 화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값만 받고 운송을 하면 사실 수익성에서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특히나 이제 동북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오르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뛸 텐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예 물량을 많이 수입하고자 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디플레 길로 간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송업체들한테 좋을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유가 민감한 산업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 과거에 저희 경제 상황일 때는 유가가 경제의 바로미터였었거든요. 유가가 오른다라는 건 시장 경기가 좋은 거라서 모든 거에 대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건 화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배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상선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가정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 특히 한국에 있는 대형 조선 업체들이 이 해양 플랜트 중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설비를 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유가가 높아야지 저희가 개발을 해볼 생각을 해볼 만한 유전이나 가스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요까지 같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이 사태가 난 지역이 지금까지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던 지역보다 조금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꼭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판매해야 되는 카타르의 가스가 몇 년 동안 안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조선 업체들에게도 발주량의 뭐 축소나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을 만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이 이제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해서 마스가 프로젝트 네네.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한국 조선업의 진짜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마스가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간 거는 한국 측의 협상단이었었고요. 이번에 이제 맵이라고 하는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그 보이스로 처음 발표가 되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조금 뜯어보면 기존의 마스가에서도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였었잖아요. 근데 실상적으로 저희가 가서 현지에서 확인한 부분은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인프라의 상황이나 인력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만약에 이 마스가에 대해서 뭔가 진행이 될 때 원래 한국에서 나왔던 팩트시트 상으로는 미국 배도 한국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번은 미국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언급을 한 거 정도가 저희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프로젝트가 언제쯤 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런 사안은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략 내 초기 물량, 초반부 추진, 약간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꼭 이렇게 군함과 관련된 발주가 나올 때뿐만 아니라 사실 뭐 지상방산이나 항공방산 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초기의 프로그램은 원래 제조하려고 하는 제조국에서 시작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 프로젝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로컬 컨텐츠로 해서 이제 수요지 쪽에서 소화를 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사실 계약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브릿지 전략으로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어떠한 그 방산 관련된 제조 설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애프터 마켓의 그 이벤트가 있거든요. 뭐 한 6년, 뭐 5년에 한 번씩 중정비도 해야 되고 더 단기간에 한 번씩 이제 경정비도 해야 되고 아니면 중간에 아예 이제 체계 개발을 다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만약에 한국을 찾아와 가지고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작전에 투입됐다가 뭔가 수리 정비하는 동안 또 다시 제외되었다가 또 들어가야 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쯤에는 이제 로컬 컨텐츠로 조금 소화를 하면서 실제로 기술 이전도 약간 하고 해당 그 국가에다가 어느 정도의 인프라도 좀 갖춰서 아주 좀 얕은 정도 수준의 애프터마켓에서 필요한 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하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러한 그 그림이 좀 나온 이제 워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선박을 국내 조선사가 건조하려면 미국 현지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국내에서 직접 국내 회사가 직접 건조하는 게 가능한가요? 미국 연안에서 돌아다니는 상선에 대해서 저희가 존스 액트라고 하는 법으로
미국 안에서 미국배를 만들고 나중에 선원도 미국인이 타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군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스톨레픈스법이라고 해서 미국 군함도 또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법안 모두 사실 시급성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급하면 해외에서 예외 조항을 가지고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외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냥 진행한다라고 하면 사실 앞으로의 지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개정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도 한국이 미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그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그냥 단발적으로 이번에 한번 진행하는 게 아니라 쭉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의 개정이 되는 걸 충분히 확인을 하고 한국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조선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니 이 법을 개정하는 데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럼?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이 밖에서 동맹국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의회에 이렇게 발의되거나 할 때 보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에서도 초당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향으로 국내 조선 3사 주가가 어쨌든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정책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도 반영된 건가요? 2025년의 주가 흐름은 저희가 봤을 땐 기대감이 꽤나 많이 반영이 된 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도 잘 받고 있으면서 실적이 좋을 때 가장 그 주가 상승 포텐이 좀 크게 터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2025년은 사실 전 세계 신조 발주 관련 그 수주 시장은 조금 활발한 정도가 좀 취약한 편에 해당이 됐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저희가 1월부터 한 10월까지는 한마디로 좀 잘 놀았던 시기였었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서 저희 11월부터 조금 좋아졌는데 주가는 사실 1년 내내 거의 많이 달려왔고 오히려 2025년 하반기가 되면서 한국 주식들이 이제 기존에 안 오르던 주식들이 막 오르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조선주들이 조금 쉬어오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그 기대감으로 조금 오버슈팅했던 부분은 최근 6개월 사이에 많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026년에 보여줘야 되는 실적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 4개월 사이에 돌아선 이 수주 시장의 분위기 이런 걸 반영하면 충분히 더 포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국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필리조선소 인수했고 오스탈 지분 조금 갖고 있고 나머지 두 회사는 그런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3사마다 전략이 제각각으로 나뉘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HD현대중공업 그룹과 그리고 그 삼성중공업은 약간 간접 투자 방식에 해당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회사를 산다거나 이런 건 잘 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쪽으로 가져가고 하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업장도 인수를 하고 그 오스탈도 호주 회사이지만 미국의 오스탈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미국의 군함 중에 일부를 만들고 있어서 그 군함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진출을 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그냥 전략이 다른 부분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투자가 되면 정말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하나 그룹 자체가 조금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면서 LNG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사업을 다 구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룹 전체의 전략에 깔려 있고 거기에서 실제로 조선업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오션이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전략이 그냥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HD 현대랑 삼성중공업은 조인트 벤처형 형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MOU 정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군함을 하듯이 미국에도 헌팅턴 인걸스 그룹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그룹이 그 대형 조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도 원래 그런데요. 저희가 만약에 막 구축함, 순양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초기에 그 기본 설계에 대한 입찰을 진행을 하고 반드시 기본 설계를 입찰했던 업체가 본 설계를 입찰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낙찰이 될 거라는 보장이. 그래서 이제 초기 사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후속 사업을 진행할 때는 또 그 업체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방사청도 조금 안정성을 가져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업체 두 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의 그룹이라 아마 미국에서 뭔가 군함을 그 동맹국에서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항공모함이랑 뭐 잠수함이나 구축함, 순양함 정도의 그 레벨에 있는 무기는 바깥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 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원래 안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그쪽과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실제로 그 미국에서 진행되는 군함 관련 프로젝트에서 매출이나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빨리 저희가 봤을 땐 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개 업체는 가져가지 않나 싶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미국이랑 관련된 거 뭐 하고 있어라고 하면 저희 요런 거 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오션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숙련도를 감안했을 때 미국 현지 근로자는 양질의 선박을 건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면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제조하는 선박의 퀄리티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인들이 다 가서 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일단 외국 근로자에게 뭐 그 허용치를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필리 사업장 자체가 미국 내에서 원래 군함을 만드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냥 운반선 만들던 회사이라서 저희가 가서 만들고 있는 선박을 봤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퀄리티가 좋지 않고, 그리고 미국은 그 꼭 필리조선소뿐만 아니라 이 제조업 사업장들의 특히나 그렇게 매번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제조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그 맥이 굉장히 많이 끊겼습니다. 저희야 백신 맞고 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뭐 구축함의 제조 연수와 그 제조 기간과 2020년대에 만드는 그 제조 기간이 거의 2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숙련공의 그 풀이 넉넉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장이 일단 굉장히 없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는 좀 높여가겠다라고 목표를 제시를 해서 왜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그 훈련을 할 만큼 많은 물량이 들어온 적도 없다라는 답을 들어서 안에서 내부적인 그 챌린지가 많이 있었는데 극복을 해본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맵과 함께 캐나다가 추진 중인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정확하게 뭔가요? 요거는 잠수함을 그냥 단순히 딱 짓는 것만으로 60조 원의 규모는 아니고요. 과거에 영국에서 쓰다가 이제 그 캐나다에 보낸 그 잠수함으로 캐나다가 지금까지 잠수함을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요것이 퇴역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부터는 이제 조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작업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고 한 12척 정도의 잠수함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이면서 이제 이게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있어야 되는 그 잠수함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애프터 마켓까지 다 총 통틀어서 저희가 한 60조 원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척당 단가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서 제시했던 그 스펙에 대해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그 잠수함은 한 8,500억 정도에 실제로 계약이 되었었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얘기되는 거는 한 척당 한 1조나 1.5조 정도로 얘기되기 때문에 단순 신조 제조에는 저희가 한 12조에서 18조 정도의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애프터마켓에 해당하는 그리고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들어가는 비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한국이랑 독일이 경쟁 구도인데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다만 그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있었던 방산 관련 수주보다 더 많이 불리하진 않겠다 싶은 거는 유럽 국가 내에서의 입찰에 아시아가 뛰어들 때는 확실히 아시아가 좀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독일도 한국도 어쨌든 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도입인 것은 좀 비슷하고 지금 이 서방 사회에서의 가장 제조업의 문제는 정시성을 굉장히 못 지키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보다 한국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팀으로 해서 하나오션이랑 HD 현대가 네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설계 역량이나 실적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만약에 수주를 했을 경우에 두 기업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우리나라 내에서 방산을 진행할 때, 해양 방산을 진행할 때 잠수함은 실제로 하나오션이 좀 더 많이 만들어 봤고요. 수상함은 HD현대중공업이 더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잠수함이 한국에 한 21척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한 15척 정도를 하나오션이 지금까지 만들었었고 나머지는 HD현대중공업이 소화를 했었기 때문에 누구는 해봤고 안 해봤고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꼭 캐나다 프로젝트에만 저희가 올인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수많은 프로젝트에 이제 또 도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원팀으로 가게 되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가고 수상함 같은 경우는 HD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가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어쨌든 선도함을 만들고 막 설계하고 이럴 때 이제 하나오션이 만약에 조금 더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2차, 3차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후속으로 가면 양산 체제로 가게 되면 아마 양쪽의 사업장이 모두 다 전면적으로 좀 투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국내 수주에 비해서 좀 수익성이 높은 편인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방산 설비들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원래 외국 그 무기를 도입해서 쭉 쓰면서 몇십 년에 걸쳐서 이거를 국산화시켜서 지금 현재 한국산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비용은 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그걸 완성된 제품으로 이제 파는데 제가 아까 단적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사례가 있고 그게 한 8,500억 정도로 납품이 되었었는데 그걸 똑같은 제품 물론 뭐 그쪽에서 원하는 스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기술 개발이 같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그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만들 때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건데 판가 자체가 올라온 상황이고 국내에서 내수로 진행하는 특수선 사업 부문의 그 마진은 지금까지 봤을 땐 8%를 넘는 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판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출 방산의 비중이 늘어나는 방산 업체들의 수익성이 국내에서만 할 땐 한 자릿수였다가 이제 수출의 비중이 늘면서 저희가 두 자릿수로 바뀌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해양 쪽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캐나다 수주 성공한다면 이게 한국조선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G7 국가에 저희가 완전히 전체 프로젝트를 전담을 해서 나가게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크게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로 끝나지 않고 더 파생이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체들이 방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밸류를 더 준다거나 이러한 일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수로만 했었고 아무리 그래도 국방부가 민간업체 그 사업 잘 돌아가라고 제때제때 맞춰서 발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수익성도 그만큼 나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이제 해외로 저희가 넓혀 가겠다라고 했으면 내부적으로 인적 자원이나 인프라 이런 거를 충분히 투자를 해서 넓히는 거일 텐데 뭐가 되었건 사업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 역량들이 계속 발휘가 될 만큼의 시장 풀이 형성이 되어주느냐 안 되어주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한 번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더 넓혀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야 저희가 같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요걸 하니까 저희가 좀 더 높게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하기가 좀 편해지겠죠. 요새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도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조선 3사들이 이걸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요. 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되는 이 시장 자체가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요? 이 친환경 선박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탄소를 일단 줄여라인데 그 개념은 2010년대 초반에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조로 만드는, 새로 만드는 어떠한 배들에 대해서는 그 수치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 기준대로 만들려고 하는 얘기도 지금까지 되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 수많이 해운이 막 힘들고 이랬던 막 15년, 16년, 그리고 코로나 이전 막 이럴 때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쓰고 하냐면, 모든 환경적인 규제는 처음으로 만드는 배한테 적용을 할 때보다 기존에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한테 갑자기 다 적용을 할 때, 그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조선업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존선에 대한 탄소 저감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가 2023년부터 선박들은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배출을 하는 탄소량을 재서
그 CII 등급이라고 하는 탄소 집약도 지수에 해당하는 A, B, C, D, 2등급을 부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자동차 연비와도 똑같은데 이 자동차는 자동차 16km 가는 자동차입니다라고 해도 저희 실제로 16km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장 최적의 컨디션으로 해야지 16km를 가는 건데, 그래서 배들도 이 그 XI라고 하는 딱 정해진 수치가 있고 그 수치에 맞춰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이 배가 얼마만큼의 연료를 소모해서 탄소를 배출을 했는지를 추적을 합니다. 그 추적을 한 지수로 저희가 이제 등급을 나누는데, 지금 전체 시장에 있는 배들이 한 3년 정도만 지나도 굉장히 다수가 등급 외로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배를 원래 사서 시장에서는 내용연수가 30년이라고 하니까 공구 끓여 먹듯이 30년을 쓰고 싶었으나, 제가 이 배를 한 19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더 사용하면 오히려 벌금 내느라고 이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격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근데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 수요 대비 지금 전 세계 조선소가 10년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화물선 1년에 한 몇 척 정도 만들 것 같으세요? 전 세계 조선소가 가동이 되면? 한 200척? 2,000척 정도는 만들거든요. 그리고 화물선이 6만 척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6만 척을 다 교체하려고 하면 30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 5년 동안 저희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노력해서 지금 한 3,000척도 못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교체 수요가 굉장히 쭉 깔릴 예정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선의 수주가 한 해 좋으면 그 다음 한 해를 장담할 수가 없는 시황이었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시장이 괜찮아서 잘 나왔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이게 교체 수요가 일단 깔고 가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수주를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를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환경 선박의 교체 수요가 촉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조선 3사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하실 때 HD 현대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국내 대형 조선 3사 중에서 이 야드가 제일 먼저 태동이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조선은 사실 원래 시작은 국영기업에서 시작을 했지만 해외로 수출되는 수출선에 깃발을 꽂은 건 거의 현대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시죠?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미포만의 사진 한 장을 들고 가서 선박을 수주해 왔던.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대기업들이 조금 이제 후행적으로 야드가 조성이 되어서 현대중공업은 70년대 초반에 조성, 그리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70년대 중후반 정도에 이제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과 HD현대 미포가 지금 합병해서 이제 합병현대중공업이 되었고, 거제도에는 지금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있죠. 굳이 울산에 있는 사업장에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생산 설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한 군데에. 근데도 지금 거제도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2개의 사업장 대비 울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의 수익성을 보시면 굉장히 남다르게 수익성이 더 높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누가 잘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많이 크게 하는데도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업에 대한 이 사업의 탄탄함과 경쟁력이 일단 뚜렷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땐 조선업이 좋아서 지금 바라보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본업에 해당하는 친환경 선박, 그리고 상선을 많이 만들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 친환경 선박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엔진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정도만 봐도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만한 포인트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 관련된 투자를 고민하실 때 ETF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선 3사 개별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세 곳 중에서는 일단은 HD현대중공업을 조금 더 추천을 하시는 편일까요? 가장 리딩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약에 전체 회사 중에서 제일 비싸지 않다, 그럼 전 그게 비정상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위원님이 쓰셨던 해운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하셨어요. 네. 수익성이 추가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신데 근거는 무엇인가요?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요. 밸류에이션적인 문제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코로나 전후로
시장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공급망 리스크를 너무 세게 겪어서 그런지 이 운임을 지불해서 내가 정시에 화물을 받아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화주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옛날에는 한 푼이라도 깎아서 싸게 가는 게 더 중요했는데 요즘엔 정시성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밸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송업을 오랫동안 지속했고 굉장히 큰 사이즈로 구가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예전보다 수익성을 창출해내는 부분이 조금 상향 안정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들쭉날쭉했거든요. 저희 특히나 운송을 정말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운송을 하기 위한 뭐 항공업체들은 항공기, 해운업체들은 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본을 미리 투자를 해놔서 고정비는 쭉쭉쭉 깔고 가는데 이 운임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막 마이너스 15%도 갔다가 막 3%밖에 돈을 못 벌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상향 안정화되어서 예전보다 저희가 꾸준하게 이익이 발생이 되고 이거를 토대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내가 그럼 또 운송기재에다가 어떻게 투자할까라는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용이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 제일 많이 오른 한국 업체 중에 하나가 HMM이었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흠슬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운송주가 다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그 뒤로 거의 만 2년 동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해운업계에 있는 그 주식들이 다 조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서 2년 동안 주가가 낮아진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돈을 굉장히 멀쩡하게 버는데 다들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보면 1배 이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 굉장히 유동성 많이 갖고 있는데 몸집을 좀 키우고 싶으면 그냥 회사를 사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딜이 좀 일어나게 되어서 어차피 순자산 가치보다 더 낮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배를 막 열척 발주하고 이러느니 배 열척 갖고 있는 회사 사면 영업 네트워크랑 기재랑 같이 사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기꺼이 가격을 지불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회사에 대한 이 시장의 가치 판단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진 거 플러스 이제는 약간 그 시장 가격을 받을 만한 데까지 조정을 받았다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저희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나 해운 산업을 많은 분들이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투자자들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지표나 이벤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강력한 선행 지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운송은 운임이고 조선은 수주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뉴스 분위기나 이벤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임이 오르면 일단 운송주는 무조건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 게 오늘 뉴스 한 번으로 오르는 이유인 건지 아니면 이게 보아하니 운임이 한 2년은 오르겠다 싶은 이 분위기인 건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 수치의 이유를 확인하시는 거고 조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주량 자체가 굉장히 옛날보다 상향 안정화되었는데 지금 당장 더 이상 친환경 선박으로 안 바꿔도 될 것 같아. 만약에 이러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저희가 조선주에 대해서 좋게 보던 시각을 싹 걷어들여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수주 분위기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이게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인데 이 이유라고 한다면 조선주 다시 버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조선 종목 투자 검토하는 분들께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릴게요. 요즘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최근 6개월 사이에는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리는 거를 저도 좀 확인을 한 게 저희가 지수가 한 4천에서 6천까지 올 때는 조선주들이 그렇게 더 앞서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에서 저희가 아까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꼭 봐야 되는 지표가 흔들리지 않을 때는 이제 투자 심리에서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 이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더 흔들릴 만한 일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선업체들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저희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제조업체들보다 저희가 오히려 불황이거나 안 좋거나 불안정성이 심할 때 안정성을 더 오히려 반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정말 도망쳐라고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오면 또 다시 나와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안심하시고 잘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마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위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